그럼 이번에는 3-2 분자의 구조와 성질에 대한 단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자 구조와 성질 단원에서는 일단은 분자의 구조를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분자들이 극성이냐 무극성이냐에 따라서 성질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느냐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분자 구조부터 살펴보면 이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전자쌍 반발 이론이었죠. 전자쌍 반발 이론, VSEPR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전자쌍 반발 이론인데요. 이건 결국 이제 핵심은 전자쌍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한 멀리 존재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전자쌍은 결국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전하끼리는 최대한 멀리 존재를 하는 것이 안정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 눈에 이 전자쌍이라는 건 잘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풍선 모형을 가지고 이해를 도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선을 2개 묶어 놓은 거, 이거는 전자쌍이 2개인 친구. 전자쌍이 2개일 때는 가능한 한 멀어지는 구조가 바로 이런 직선형 구조더라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전자쌍이 중심원자 주변에 이렇게 3개가 존재할 때에는 이때는 평면 삼각형으로 존재하는 것이 가장 안정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선이 이렇게 4개, 즉 전자쌍이 이제 4개가 존재를 할 때 이때는 정사면체 구조로 존재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정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전자쌍을 배치하면서 분자의 구조를 예측을 해 보았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였냐면 바로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차이였습니다. 공유 전자쌍이라는 건 결국 이렇게 이제 원자가 2개가 있고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건 공유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자가 이 전자쌍을 이렇게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심 원자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전자쌍이 좀 비교적 멀리 존재를 한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은 이 중심 원자를 여기라고 두겠습니다. 중심 원자라고 뒀을 때 중심 원자에서 좀 더 상대적으로 가까이 전자쌍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전자쌍이 좀 크기가 작아 보여서 조금만 더 수정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분포를 좀 비교를 해보면 공유 전자쌍은 이렇게 내가 혼자 이렇게 점유를 하고 싶은데 반대쪽에서 당기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전자쌍이 좀 비교적 좁고 길게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한다면 이 비공유 전자쌍의 경우는 좀 더 납작하고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더라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원자 측면에서 분포 측면에서 좀 비교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반발력을 좀 비교를 해보면 어느 친구가 훨씬 더 반발력이 크냐, 바로 이 중심원자에서 좀 더 가까이 있고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 그리고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그 다음으로 크게 차지를 하더라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반발력이 생기는 이유를 정리하라고 한다면 이 2가지 측면에서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분자의 구조를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분자 구조를 예측할 때는요, 바로 중심원자 주변의 전자쌍만, 오로지 이 중심원자 주변의 전자쌍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원자 주변의 전자쌍이 2개 있냐, 3개 있냐, 4개 있냐에 따라서 이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그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이 중심원자 주변의 전자쌍을 생각해서 분자 구조를 파악할 때는요, 반드시 요 풍선 모형을 생각을 해주시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카테고리화해서 나눠보면, 먼저 단지 공유 전자쌍만 존재할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공유 전자쌍이 2개, 3개, 4개가 있더라 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공유 전자쌍이 베릴륨 주변에는 이렇게 전자쌍이 2개만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때는 뭘 생각하라? 풍선 모형에 풍선 2개 연결한 거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모형은, 분자 구조 모형은 어떤 모양이다? 네, 바로 선형 구조다. 선형 구조다. 가장 이 전자쌍 2개가 멀어지는 것이 이제 선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유 전자쌍이 3개인 거, 붕소는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하나, 둘, 셋, 3개를 가지는 친구죠. 자, 그렇다면 이 모양은 무슨 모양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삼각형 모양이다. 평면 삼각형 모양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공유 전자쌍이 4개다. 4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CH4, 메테인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메테인의 경우는 주변에 이렇게 전자쌍이 하나, 둘, 셋, 4개. 4개가 존재하면 이제 풍선 모형에서 풍선 4개를 연결해낸 구조를 생각하면 된다 라고 했고요. 이건 바로 이제 삼연체 구조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베릴륨이나 붕소의 경우는요, 이 베릴륨, 붕소의 경우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안 한다. 얘네들은 옥텟 규칙 만족을 하지 않는다. 왜? 원자의 크기가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공유 전자쌍 요 정도만 공유하면서도 만족을 하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공유 전자쌍 뿐만 아니라 비공유 전자쌍도 존재하는 그런 분자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몇 개씩을 한번 생각해 볼 거냐면요. 비공유 전자쌍이 0, 1, 2개가 있다. 자, 그리고 공유 전자쌍이 4개, 3개, 2개가 있다. 이런 모양의 분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0개이고 공유 전자쌍이 4개인 경우는 요 메테인의 경우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보나마나 삼연체 구조를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생겼어. 그리고 공유 전자쌍이 3개야.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전체 전자쌍이 다 지금 4개, 4개, 4개인 상태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중심원자 주변의 전자쌍이 4개이면 일단은 이 풍선을 4개 묶어놓은 이 모양을 생각해서 전자 배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 배치를 일단 어디에다가 한다? 삼연체에다가 한다. 여기 삼연체에다가 전자 배치를 일단 해주되 하나가 뭐다? 비공유 전자쌍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암모니아의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하나, 그리고 공유 전자쌍, 또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자, 근데 분자 구조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 비공유 전자쌍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얘를 없는 셈 치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분자 구조를 파악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요 밑에 있는 이 친구들은 무슨 형이다? 그렇죠. 삼각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만약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하나가 더 늘어서 2개가 됐다. 그리고 공유 전자쌍이
두 개인 모양이다 라고 하더라도 전체 전자쌍의 경우는 4개이기 때문에 이 전자쌍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삼연체에다가 일단 배치를 하라고 했죠. 네, 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물분자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분자의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자, 이제 2개가 존재를 하는 상태. 그리고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2개가 존재하는 상태. 그렇지만 전자쌍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를 삼연체로 배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선생님이 여기 지금 그림을 그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산소 하고요.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하나는 앞으로 나온 형태, 하나는 뒤로 들어간 형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지만 만약 눈을 여기에다가 두고 이 구조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 비공유 전자쌍은 없는 셈 치고 나머지 부분을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게 무슨 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바로 구분형이다. 구분형 구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모양인지, 어떤 모양일 수 있는지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그리고 각도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 삼연체 구조의 경우는 이제 그 전체 이제 주변 원자들이 또 똑같은 이제 뭐 H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친구의 경우는 109.5도, 삼연체는 109.5도다. 109.5도의 결합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각뿔의 경우는 107도, 구분형의 경우는 104.5도. 이렇게 각도가 비공유 전자쌍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각도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다? 바로 109.5도에서 107도 그리고 104.5도로 각도가 줄어드는 이유는 바로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결합이 존재할 때는 이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바로 다중결합을 하나의 결합으로 간주하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형 구조. 왜? 이 다중결합, 이중결합이 이렇게 양쪽에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하나의 결합으로 생각을 한다면 마치 전자쌍이 2개 있는 것과 같은, 즉 풍선을 2개 묶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때는 바로 이 결합 각도가 180도인 선형의 구조를 가진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요거 포르말데하이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르말데하이드는 CH2O의 화학식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이중결합이 하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중결합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단일결합처럼 생각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자쌍이 마치 3개인 것처럼, 즉 풍선을 3개 묶어 놓은 것과 같은 모양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이거 무슨 모양이에요? 그렇죠. 평면 삼각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 수능에 나왔던 분자 중에 이렇게 N, F, O 이런 구조를 가진 분자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긴 하지만 전자쌍이 몇 개인지를 먼저 잡고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자쌍이 하나, 둘. 근데 요 이중결합은 하나처럼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마치 전자쌍이 3개인 것과 같은 그런 분자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풍선을 3개 묶어 놓았다. 그러면 이거는 평면 삼각형의 구조죠. 근데 분자 구조를 물었을 때 이때는 이 비공유 전자쌍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비공유 전자쌍은 없는 셈 치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나머지 부분, 요 나머지 부분의 분자 구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무슨 형이다? 네, 바로 구분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턱대고 이걸 그냥 단순하게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분자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나가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분자의 성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분자의 성질을 논하기에 앞서서 이 분자가 무극성 분자냐 혹은 극성 분자냐 이거를 이제 판별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냐 혹은 이게 0이 아니냐 이렇게 좀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무극성 분자의 경우는 이 분자 안에 존재하는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도 있고요. 이런 어떤 결합에 작용하는 힘, 이 힘들을 다 더했을 때,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다 더했을 때 0이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무극성 분자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로 이제 3차원 대칭의 친구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이 있냐. F2. 이렇게 이원자 분자. 하지만 똑같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혹은 CO2. 이런 친구. 이 친구는 이제 극성 공유결합이 존재를 하죠. 하지만 이제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나타나고 크기가 같기 때문에 알짜임이 0으로 나타나는 이런 친구들의 경우는 무극성 분자더라.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극성 분자의 경우는 3차원적으로 봤을 때 비대칭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HF 이런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플로린 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나타나는 친구이고요. 그리고 또 극성 분자 예를 들면은 뭐 HC2F다. 이런 경우는 자, 이렇게 CH 쪽에서는 탄소 쪽으로 힘이 작용을 하지만 CF 요 공유결합에서는 플루오린 쪽으로 또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중심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힘의 합이 이제 플루오린 쪽으로 향하게 되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닌 경우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통해서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극성, 무극성 분자들이 어떠한 성질을 나타내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적인 성질, 전기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전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전체는 원래는 이제 전극을 띠지 않지만 순간적으로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대전이 된 물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이 전기장에서 일정한 배열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대전체 쪽으로 끌린, 이게 대전체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끌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 누구다? only 극성 분자다. 왜? 이 극성 분자에는 부분적인 양전화와 음전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요거 그래서 대표적인 그 실험, 우리가 했던 그 실험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용해성. 용해성의 경우는 선생님 네 글자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뭐였죠? 그렇죠. 유유상종.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서로 끌려서 용해되는 현상. 요거를 잘 기억해서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관에다가 실험했던 거 잘 기억나시죠? 그거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끓는 점. 끓는 점의 경우는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누가 더 크다? 극성이 무극성보다 끓는 점이 더 크게 나타난다. 왜? 이 극성 분자의 경우는 분자 간에 인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인력을 끊어내는데 그만큼 에너지가 더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슷한 분자량의 물질을 주고 이 중에 누가 극성이냐를 추론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